사실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맞지요. 근데 저도 그 개인 사업을 좀 하고 있다가 뭐 잘 안 돼서 뭐 해볼까 하다가 경매에 입문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경매에 입문하셔갖고 강의까지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요, 한 80% 이상은 경매를 당해보신 분들이에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물어보면은 경매를 꼭 당했대요. 저는요, 경매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경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경매를, 제가 어렸을 때 한 6학년 정도 됐을 때 명도하는 거 직접 가서 보고 막 이랬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대구행님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할 줄 알으셨나 봐요, 내가. 그래서 봤었는데,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접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사업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 제가 대리점을 했었는데, 그 OA기기 대리점을 했었는데, 이놈의 거 팔아도 맨날 재고예요. 왜냐하면은, 요번 달에 10개 팔면 다음 달에 15개 팔으라 그래. 15개 팔면 다음 달에 또 20개 팔으라 그래. 미치는 거예요. 그냥 재고 좀 없는 장사 좀 했으면 좋겠다. 재고가 공산품만 남으면 똥값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재고가 남으면은 계속 오르죠. 물 시세 따라서. 그러니까 재고 없는 장사 좀 해야겠다라는 포인트에 경매를 좀 시작하게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사실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더라고요. 장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회보험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직원 급여가 100만 원 책정했으면은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200이나 그 이상의 돈을 줘야지만이 그 사람을 내 사람처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로스가 맞는 이걸 갖고서는 사회가 지금처럼 또 굉장히 아우가 잘 맞춰져 있는 사회에서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그 직원들까지 케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인간적으로도 어렵고 또 수익을 내서 그 사람의 어떤 생활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난 직원 없는 일을 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경매가 좀 됐고, 그다음에 사업장 하나 만들려면은 여러분들 보통 요즘 하다못해 라면집 하나 내서 인테리어 한 1억씩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망해갖고 나올 때 받아갖고 나옵니까? 장사 안 돼갖고 망가지는데 그거 복수 되냐고요? 복구 안 돼요. 그래서 사업장이 좀 없는, 그래서 요즘 분들은 그 인터넷상에서 상점 만들어갖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손 뗄 때 언제라도 툴툴 털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야겠다라는 차원이 제가 경매를 하게 됐던. 그리고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입찰이 없는 날은 저는 좀 늦게까지 집에 있습니다. 그 집사람하고 그냥 아무 때도 이 휴가철이나 뭐 무슨 때다 해갖고서는 놀러 갈 때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복잡거려서 놀지도 못하는데, 우리 일은 사실은 아무 때나 출발할 수 있고 아무 때나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냥 입찰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경매에 참 많은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 옆으로 참 많은 분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도 경매한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저한테 뭐 좀 의지해서 경매를 좀 해보겠노라고 기존에 했던 직장 그만두고 오셨던 분들, 이렇게 또 아니면은 뜻이 있어서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 저도 이제 사람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그 친구들한테 좀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나도 좀 누를 키웠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좀 있고 싶어 잘 해보려고 하는데 망가지더라고요. 망가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여기다가 올 매진을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의 전업이고 주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나한테 왔을 때는 전부 다가 경매는 한 번 하면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한 건에 3,000만 원 벌더라. 여기에 현혹이 돼갖고 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한 달 만에 끝나요? 그렇지 않죠. 명도하고 매도까지 간다면 6개월도 가고 4개월도 가고 6개월도 가고 가잖아요.
이렇게 가버리면은 한 달로 나눴을 때 3천만 원 수익이 얼마까지 줄어듭니까? 3천만 원 벌기도 쉽지 않지만 3천만 원 수익 500만 원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500이면은 사실 애들 장성한 집안에서 생활비로 그렇게 녹록한 생활비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왔다가 가는 이유는 그거였구나. 바로바로 매각 쳐갖고서는 수익이 크다는 거에 현혹돼갖고 오셨는데 그것이 석 달 열흘 굶다가 석 달 열흘 만에 돈으로 한가해서 돌아오는 거를 나눠 쓰려니 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도태되고 다시 돌아가게 되고 여기서 성공 못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 제 생각은 수익형을 좀 맨 처음에 할 때 수익형을 좀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왜 수익형을 만드셔야 되냐면요. 수익형으로 내가 기본적인 생활이 좀 안정이 되셔야 돼요. 안정이. 그럼 그거는 뭐 돈 안 들어가고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이 수익형을 만들 때에는 요런 테마로 만드셔야죠. 경매는 대략적으로 상가나 아파트나 보면은 대출이 대출이 80%가 들어가고요. 대출이 80%가 되고, 그 다음에, 실투가 20%가 돼요. 그러면은, 낙찰 받으실 때, 실투 20%에 대해서 내가 뭔가 보존을 받을 수가 있으면은 나는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쵸? 내 투자 금액이 없으면서 내 고정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잖아요. 돈 들이지 않고 돈이 들어온다? 이거를, 이 실투 20%를 보증금으로서 받아낼 수 있는 물건. 수익형 부동산에서. 보증금으로 받아내고 대출 80%를 일으키는 이자 부분을 갖다가 월세로서 카바를 하고 조금이라도 남음이 있는 물건은 여러분들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무조건. 잡으셔갖고 그런 물건들을 몇 개 만드신 다음에 그것이 내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시킬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의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들어가서 야 얼마 남으니까 얼마 하겠다. 100이면 100% 망가집니다. 절대 이 시장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학원 강의 가시면은 오픈 강의 하시던가 뭐 가시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얼마 집어넣어갖고 얼마 벌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죠. 강사분들이. 실전에서 이걸로 업으로 경매를 하신 게 아니라 강의로 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생활이 돼야지 뭐 나가 투자도 하는 거고 뭐도 하는 건데 지난번에 인천에서 경매하다가 일가족 다 자살하고 죽었죠. 그런 사건 한번 있었어요. 얼마 전에. 뭐냐. 그 사람 보니까 돈도 좀 있었더라고. 열 몇 채를 구입할 정도면은 돈이 없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아갖고 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고 누구한테 들어보지 않고 어떤 충원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남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집어넣고 빼서 수익 낸다. 집어넣고 빼서 수익 낸다. 집어넣는데 안 나온다. 계속 안 나온다. 금융비용 계속 들어간다. 위기감 든다. 어떻게 살까? 이러면서 극단적인 생각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 후배분들을 한번 잘 해봅시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생활비 정도는 나오게끔 하면서 뭔가 튀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해줘야지 되는 거지 그냥 뭐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새롭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좀 이런 식의 좀 방법으로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뭐 그런 물건이 있나요? 여기까지 목에 차 올라오죠 지금 물어보려고. 그런 물건이 있으면 뭐 나한테 얘기하지 왜 그게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가끔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발바닥에 땀이 나게 돌아다니고 그 지역을 막 뛰어다니면서 정보를 많이 캐다 보면은 그런 물건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도 안 하는데 입에다가 떡떡, 경매니까 떡떡 여러분들한테 먹을 거 갖다 줄 것 같습니까? 경매도 사업입니다. 망할 수 있고 흥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 있습니다. 전략 잘못 짜갖고. 그러면 여기가 오셨으니까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뭐 수익성 많이들 하죠. 아침에 눈 뜨고 딱 신문 들어오면은 뭐 있습니까? 찌라시 있잖아, 찌라시. 제가 뭐 그 카페에다가 글 써놓은 거 중에서 제가 찌라시입니다라고 써놨어요. 왜? 신문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술 먹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찌라시라고 저를 부르는데 거기 보면은요 맨날 나오는 게 수익률 10%, 연 10%, 수익률 9%, 수익률 15%막 이러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숫자에는 그냥 민감해요. 9%, 10% 좋다, 13%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오늘 왔으니까 여러 얘기도 있지만 수익률 정도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만 하나라도 좀 알고 왔으면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수익률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총 투자금 분의 총 수익 연입니다. 연 수익금입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은 이게 9%구나 10%구나 이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상가 막연히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에 있어 내 거 죽이는 거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공식대로 한번 대입해서 정확하게 수익률이 몇 프로인 거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팔아먹을 수 있는 금액도 나옵니다. 역산해 갖고. 왜냐하면 강남은요 4% 수익률 4%만 나오면 띵호합니다. 정말 좋다 그래요. 그 외에 서울 지역은 한 8%, 9% 정도 나오면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경기 수도권 지역은 10% 넘어가야 됩니다. 역산해 갖고서는 내게 15% 나와요. 15%. 그러면 10%대로 줄여서 나머지 줄이려면은 내가 수익금을 매도 금액을 높여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총 투자 금액을 산출한다. 그러면 매수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있겠죠? 자, 5억에 매수했어요. 근데 대출을 3억 이렇게 했어요. 대출 금액. 3억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임대를 하는데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자, 그러면 내가 실질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나오죠. 금액이. 그렇죠? 얼마인지가. 그리고 내가 대출을 일으켰으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야 됩니다. 뭐 3.5% 몇 프로가 됐든지 간에 연간 내 대출 이자 연 대출 이자가 연간 대출 이자뿐 하면 안 된다. 월세가 12개월 동안 월세가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연간 월세의 합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내가 순수하게 돈을 받아야 되니, 받는 금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대출 이자, 연간 대출 이자가 빼야겠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시면은, 연간 수익률 뭐 9%다, 뭐 7%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월세를 올리고 월세를 올려놓으면은 매도할 때 우리 건물 같은 거 살 때 꼬마 건물들 이렇게 살 때 보면은 일부러 매도 치기 얼마 전에 월세를 막 올려놓죠. 부동산 작업해갖고 막 올려놓고 매도 치고 나서는 나몰라 해버리잖아요. 이 수익률에 의해서 그 건물 가치가 맞느냐 안 맞냐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 9% 10%라는 이 이야기가 경매 시장에도 통용이 되느냐? 이거는 수익률이 아니에요. 경매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아니다. 왜? 첫 번째로는 경매 시장은요 이미 누군가가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증이 끝난 물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 분양사한테 얘기 듣고서는
툭하니 10억, 20억 빡빡 질러갖고서는 사들인 거 1년 후에도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을런지 신규 분양 상가가 아니면은 이게 중간에 꺾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안전한 투자가 경매란 얘기죠, 경매가. 예?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정도 아니다. 내가 그 정도의 금액으로는 이거 수익률 안 나온다. 그럼 난 더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일반 물건은 이미 정해진 금액에 내가 살 거냐 말 거냐를 갖다가 판단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식을, 이 수익률을 환산할 수 있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시고 그 따져본 것들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수익률이 한 9%대는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매 시장에서 제가 수익을 냈던 물건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익률 환산법입니다. 매입가가 5억이다. 대출을 2억 일으켰다. 대출 이자가 월 100만 원이다. 보증금 1억이다. 월세 250만 원이다. 이랬을 때 따져보면은 9% 뭐 이런 식으로 대입시켜갖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쟤는 경매 아직도 이 예전에 이게 2006년도 물건인데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제가 잘 팔아먹어요. 술값 없으면 계속 팔아먹습니다. 노름은 안 하는데 코 빨개질 때까지 술 마시고 찌라시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팔아먹는데 아주 좋은 물건들 하다 보면 좋은 물건이 나와요.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면 참 이 물건 좋다. 이런 것들은 보유해서 자야손손 갖고 있어야죠. 이 물건은 팔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팔면은 양도세로 죽어버려요. 여기가 안산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것들은 빤해요. 경락 금액이나 금매나 일반 뭐 매물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뭐 돈이 있어서 그만큼 대가 치러서 갖고 가시겠다고 한다면야 할 수 없겠지만 경매라는 툴을 이제 안 이 마당에 꼭 그렇게까지 갖고 가시겠느냐. 그러려면 뒤에 수반되는 게 상권 분석과 상가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물건을 딱딱 찍어낼 수가 있어야죠.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교수가 있습니다. 최원철 교수라고 꼭 들어보십시오. 그 양반 강의도 잘하지만 그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매달인가 그 제자들하고 계속 답수 댕기더라고요. 저하고는 친구 사이인데 제가 뭐 그분하고 어떤 계약을 맺은 건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해주자고 계약을 맺은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력이 꽤 있어요. 그분이 꽤 있어서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안산 중앙역 바로 앞에 있는 로데오 거리예요.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깨가 부딪혀갖고 못 댕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4층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가와 상권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는 절대로 죽을 자리가 아닐 듯 싶어요. 아닐 듯 싶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가 2억 1,500에 감정된 거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 그러니까 보통 술집과 음식점들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올라가 있는데 6,400만 원에 받았어요. 6,400만 원에. 제가 이거 직접 한 거를 이렇게 잘라갖고 온 겁니다. 잘라갖고 온 거예요. 6,400만 원에 받았으니까 굉장히 싸게 받은 거죠. 굉장히 싸게 받고 이게 두 칸인데 한 칸을 먼저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칸을 내가 꼭 필요로 했기 때문에 2억 4천 감정된 거 갖다가 9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두 개가 합쳐갖고서는 노래방을 하고 있던 곳이라서 두 개를 같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분양평수 100평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실평수가 68평이나 됩니다, 이게. 그래서 두 개를 받아서 제가, 합치면 얼마입니까? 6,800만 원하고 9천만 원이면은 1억 5,800인가요? 1억 5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80% 대출을 익혔으니까, 20% 내 돈 들어갔으니까 얼마 들어갔죠? 3천만 원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출 일으킨 금액이 1억 2천만 원 대출 익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익혔는데 내가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이거는 제 진짜 계약서예요, 계약서. 내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있네 이럴까봐 계약서 카피 떠갖고 왔어요. 보증금 얼마 받았을 것 같습니까? 이거 한 칸당. 이거 한 칸당이에요. 이거 지금 401호가 1호가 있고 그 다음 게 402호예요. 402호. 복비도 아까워서 내가 이게요 2천만 원에 125만 원을 했어요. 125만 원. 125만 원 한 칸당. 2천만 원, 125만 원 두 칸이면 얼마입니까? 4천만 원 들어온 것 같습니까? 근데 보증금으로 내가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럼 1천만 원을 제가 받은 겁니다. 1천만 원을. 받은 거고, 두 개 합쳐갖고 250만 원인데, 이자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자가 이때 6.2% 냈어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6.6%를 내니까 66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66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를 다 환산해 봤더니 뭐 안 나오죠, 사실. 이 밑변 자체가 보증금하고 이거하고 합치면은 매수 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보여요. 예, 보이고 여러분들이 상권과 상가 분석만 잘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자, 이런 거를 해서 한 달에 제가 수익으로 받아오는 게 66만 원에서 제가 66만 원, 그러니까 250만 원에서 66만 원을 이자로 내고 있으니까 한 6, 70만 원은 매달 공짜로 받는 거 아닙니까? 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100개만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 좀 생활하시는데 일단은 부드럽게 돌아가잖아요. 부드럽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모델로 가시라는 얘기죠.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직접 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그럴 만한 실력도 없고 나는 이렇게도 못하겠고 어떻게 합니까? 경매하고 싶고 그러면 배우자분을 또 바깥분을 그 생활비 쪽으로 전담하게끔 만드세요. 만드시면은 이쪽에서 조금 돌아가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경매라는 게 어려워서 경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자금이 묶여갖고서는 팍 스톱이 돼버리면은 내가 유동성에 위기가 생기면은 내게 경매 나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를 방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총 자산의 70% 정도 내외만 운영하시는 게 맞는 거지. 그 처음에는 한쪽에 몰빵하시는 거 아니시고 70% 정도 내외만 운영하시고 나머지 30%는 항상 여유 자금으로 들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위기 상황에서 탈출을 못 합니다. 탈출을.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요번 거는 또 어떤 거냐면요. 아까 거는 상권 분석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는 전제 조건하에 엄청난 수익형 부동산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전 거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뭐 좀 알게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 돌아가서 묘지를 쓰면 알게 됩니다. 얘기했는데, 산술적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산술적으로. 아주 우리 국민학교만 졸업했는데, 경매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나 기술도 없고, 실력도 없고, 기법도 없는데, 이런 물건도 가끔 뜬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열심히만 보면 있는 거예요. 이 물건이요. 메리츠 화재에서 15억에 전세를 들어가 있던 물건이에요. 이것도 안산 지역에 있는 물건인데, 한 층을 다 15억에 전세를 넣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요렇게 세 칸만 경매가 나왔어요. 세 칸만. 세 칸만 경매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세 칸 경매가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한 칸당 얼마 정도의 전세를 받을 수 있을런지는 전체 면적에서 나눠보면은 금액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주 산술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경매에 무슨 기법 갖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2억 4천, 뭐 이거 2억 1천, 이거 2억 1천, 뭐 한 이 정도 전세를 받을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이게 총 15억이니까 이게 15억짜리니까.
그러면 전세를 2억 4천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이 물건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건이. 전세를 2억 4천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얼마에 평가해놨냐면 2억 8,700만 원에 감정평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떨어지기를 1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 목동 사시는 두 여자분한테 칸이 3개니까 이걸 한번 입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딱 보이면서 같이 들어가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걸로 해서 교수님이 들어가면 우리도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경매 역사 몇 년 동안 이렇게 좋은 물건은 몇 번 보지 못한 물건이니까 무조건 들어가라 이거는. 들어가야 한다니까. 그걸 입증을 해주세요. 입증을. 그래서 제가 여기를 들어갔어요. 여기요. 여기. 가장 위험한 데입니다. 이거. 왜? 여기를 통으로 다 쓰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축소하겠다. 영업소가 메리츠 화재 보험 주부사원들 쓰는 데예요. 화재가 축소하겠다 그러면 어디부터 잘라요? 여기부터 자를까요? 이렇게요? 나부터 자릅니다. 나부터. 아줌마들이 저한테 배정해 준 거예요. 맨 끝으로 하라고. 돈 걸려 있으면 사제지간이 없습니다. 이건 돈 걸려 있는데 뭐 스승이 어디 있고 제자가 어디 있어요. 사지인데 내가 그냥 들어가야지 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이니까 매일 전화를 겁니다. 2억 8,700짜리가 1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내가 한 1억 3천 이상 쓰십시오. 월요일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래도 1억 3천은 좀 그러니까 콩나물 깎는다고 생각하시고 한 500만 원 우리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럼 1억 2,500. 근데 이 물건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또 전화해요. 또 500만 더 깎자는 거예요. 또 내려갔어요. 1억 2천만 원으로. 그 다음날 또 전화했더니 1,000만 원만 더 깎자는 거예요. 이거 들어올 사람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봤을 때. 내가 선생인데 내가 보았을 때 이거 들어올 사람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고. 에? 결국 이 두 분은 떨어졌어요. 낙찰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이걸 낙찰 받은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실 때 꼭 무슨 기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술적으로 이렇게 더하기 빼기만 딱 해도 야 이거 전세 보증금도 안 되네. 낙찰 금액이 나오잖아요. 제가 낙찰 받은 금액 알려드려요? 1억 천에 받았어요. 1억 천에요. 1억 천에 받고 뚜두두둑 해갖고서는 지금 이거 얼마냐면은 1억 천만에 받아갖고 8,800만 원 대출 일으켰고요. 6.3% 해갖고 46만 원 월세 나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4천만 원에 내가 월세를 175만 2,500원에 받았어요. 이걸요. 이렇게 글로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웃기고 있으시네. 입증 한번 해보시지. 속으로 좀 그럴 거예요, 지금.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 지들이 갖고 왔더라고요, 나한테. 내가 메리츠 찾아가고 계약한 겁니다. 그냥 4천만 원 보증금 받고 192만 원 지금 부가세 포함이니까 172만 원. 산술적으로 그냥, 나눠보니까 이거 보증금 얼마짜리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이 나와버리는 거 아니에요, 답이 나오는 거. 결국엔 제가 이거 팔아먹었어요, 이거는요. 왜 팔아먹었느냐? 중간에 메리츠 화재 부동산 팀의 팀장하고 제가 굉장히 친해졌는데, 나중에 3개월 후에 이 영업소를 이전할 계획이 있대요. 그래서 신문에도 광고를 냈어요. 수익률 27%짜리, 그때 20 몇 프로인데 15%로 만들었어요. 15% 만들면 이 금액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매수 금액이 높아지면은 수익률이 나아지잖아요. 27% 이렇게 되는 걸 15%까지 낮추기 위해서 금액을 높였죠. 얘네들도 미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1억 천에 받은 거 아는데 보증금 4천만 원에 170만 원씩 내려니까 속이 얼마나 깝깝합니까, 걔들도. 근데 큰 조직이라는 게 위에서 해야지 하는 거지 개인처럼 지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상당히 높은 금액에 팔려나갔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저기 저거 있어갖고. 자, 그래서 다양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것. 아까까지 말씀 쭉 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이거 뭐, 옛날 거 왕년에 뭐 한 거 갖고 와서, 제일 잘 된 거 몇 개 뽑아갖고서는 하는가 보다, 뭐, 경매 강사들도 다 그렇지, 뭐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중 잘 된 거 하나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이 물건이, 9월 2일 날 낙찰받은 거예요. 9월 2일 날. 9월 2일 날 낙찰받은 건데, 내방역 아시죠? 내방역. 내방역 바로 앞에 있는 브람스톤 아파트입니다. 브람스톤 아파트. 브람스톤 아파트인데, 여기에는 아주 오묘한 게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좀 하시는 선수들은 복잡할수록 좋아해요. 왜? 복잡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많은 경쟁자들을 다 잘라내는, 걸르는 과정이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소유권 이전한 날이 11년 11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11년 11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05년, 이거 5년이었습니까? 잘 안 보이네. 2005년. 5년이죠? 5년에 이렇게 점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예? 전소유주는 소유주가 여기 있는데 왜 전소유주라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 선순위로 보이는 이상한 사람. 그렇죠? 선순위로 보이는 이상한 사람. 잘못 걸렸다가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10억짜리 전세 계약서 들고 나오는 판이면은 낙찰 대금 플러스 10억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들어가면 내가 할 게 없죠.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런 걸 푸는 방법을 제가 교육과정 중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새로운 세계를 한번 이렇게 오픈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얘가 이상해요, 얘가. 내가 딱 보니까. 왜 이상하냐면은, 이 신한은행은 1금융권입니다. 1금융권 사람들은 대출을 일으킬 때요, 선순위 이 사람이 있으면, 전입자가 있으면은 절대로 대출 안 해줍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아니면은. 그 당시에 그리고 요렇게 금액 대출해주는 게 이게 맞아요. 이 금액이. 이거 이상하다. 선순위가 있는데 불구하고 대출이 나왔다? 이거 아주 이상하네.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쭉 쫓아다니면서 뒷조사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 경매 신청권자의 판결문도 들어가 있었고, 여기가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 즉 말해서 이 사람이 명의 신탁을 해갖고 일로 넘긴 상황, 그리고 이 김경호이가 들어갔던 시점은 전에 있던 사람인데, 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때, 이 등기부등본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먼저 대출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보존등기가 딱 되니까 그때 가서야 근저당이 설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전입신고가 2005년도 4월 며칠이에요.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올라와 있고,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그 시점에 근저당 설정됐기 때문에 돈 이 사람보다 더 빨리 줬는데 이 사람이 돈 빌린 시점은 선순위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발품 팔고 댕기면서 뒷조사해갖고 쫙 조사해갖고 풀었어요. 내가 풀고 또 제 이름이 아니죠. 제 이름이 아니고 하실 분하고 손드세요 하실 분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더니 운이 없으신 분들은 할 수 없더라고요. 보면은 저 부산 강의 때 저한테 저 10억 갖고 있어요. 10억 현금 10억 갖고 있어요. 항상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공지에서 제일 먼저 하시는 분한테 그걸 줘야죠, 사실을. 근데 이분이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이분 오고 5분 있다가 그분이 연락 와갖고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끝났는데요. 그러고서 말았는데
이거를 6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억인데 6억 4천까지 내려온 물건인데 부동산을 가보니까 부동산에는 매물이 없고 부동산 중개업자까지도 나서갖고 이 매수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막 떠댕긴 거예요. 사람도 수십 명이 갔다 그러고. 얼마나 잘 팔린 자리인데. 바로 그냥 대방역에서 나오면 바로 그 자리니까. 물건은 뭐, 부르는 대로 값이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정도 위장임차인 잡아내는 정도는 책 쓰신 분도 많고, 또 경매 인구도 상당하고, 숨어있는 고수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이 왔다 갔다고 제가 통보를 들었고, 관리사무소 가도 이제 그만 좀 오세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4명에서 5명 정도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1억 2천을 올렸어요. 1억 2천을요. 근데 단독이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1억 2천만 원이 지금 단독으로 해서 쫙 날아간 거예요. 다. 1억 2천만 원이. 예? 받아서 좋긴 좋은데 1억 2천만 원이 쫙 저걸 알면은 내가 점쟁이 하지 이거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딱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바지라도 세울 걸. 그 사람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 이 사람 얼마나 마음 아플 거예요. 1억 2천만 날아가는데. 그래갖고 내가 미안해서 내가 일이라도 정말 잘 해줄 테니까 빨리 할 테니까 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리고서는 며칠 날 돈을 냈냐면 지극히 10월 20일 날 냈는데 12월 10일 날 명도가 끝났어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이는 이 사람 깍소리 못하고서는 딱 나가게끔 만들어놨어요. 만들어하고 자기 손으로 나가고 이사 비용 250만 원 주고 내보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양반은 9억에서 10억을 받겠다라고 지금 날뛰고 있어요. 이 양반 나타만 사람이. 이걸 받는 날 이삿짐센터 차가 막 들어오니까 동네 부동산에서 다 오는 거예요. 다 와갖고 아이고 어디 이사 나가십니까? 저희한테 물건 주세요. 다른 동네 그런 동네 별로 없어요. 돈이 많이 흘러다니는 동네는 사람들이 부지런합니다. 와갖고 저희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딱 얼굴 보니까 내가 들어갔을 때 찬밥 대우 했던 사람들 내가 다 기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세요 그러고 한 사람 나한테 친절하게 말해줬던 그 아줌마한테 중개해 주시는데 저분하고 공동 중개는 안 됩니다. 다른 데서 해오세요. 근데 그랬어요. 약 올라서. 지금 저 구미동에도 받아놓은 게 있는데 구미동도 그랬어요. 구미동도 아니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제가 받으면은 우리 집 갖고 가서 내가 우리 집에서 팔아먹겠습니까? 상간에 단지 상가 부동산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지들 목인데 그걸 안 가르쳐주려고 또 오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뭐 하던 일 하고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홈쇼핑이나 하고 고스톱 치고 있으면서 무지하게 바쁜 척하고 대답도 안 하고 숨기려는 거예요. 내가 딱 돌아다니면서 그 집 하나 딱 모퉁이 집 제일 좋은 집인데 옆에서 댕기면서 그랬어요. 만약에 저 부동산하고 공동으로 만약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안 파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랬어요. 나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임장할 때 저 같은 사람의 청구자가 몇 명 있음으로써 굉장히 부드럽게 임장을 당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한번 국토해양부 가격으로 볼까? 아니면 지금 얼마 정도나 거래가 얼마나 나왔나? 네이버에 물건 나가는 거 있을까? 네이버에 한번 볼까요, 한번? 부동산. 아까 7억 6천에 받았습니다, 이거. 7억 6천에 받았는데, 한번 지금 얼마에 지금 돌아다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여기가 서초구일 거예요. 서초구. 물건이 여기 없어서 안 나오겠을 것 같은데. 그리고 수초동? 아니다. 방배동이죠? 아니야, 국토해양부로 갑시다. 국토해양부가 한 방에 끝나겠다. 국토해양부.
양부 실거래가 맞죠? 아 위에다 쳐야 되나? 그래요? 9억 얼마 나와요? 9억 나와요? 자, 8억 감정된 게 제가 실수해 갖고서는 1억 2천 더 써갖고서는 7억 6천을 낙찰받았어요. 근데 지금 9억에 뜬답니다. 9억에. 그럼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4천? 2억 4천 정도 갯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한 방 터트리면은 1년 동안 저기 카리브해에 가서 놀 수가 있어요.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냥. 물론 이런 걸로 여러분들 유혹들을 많이 할 겁니다만은 이거는 저한테 강의를 좀 열심히 들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희망과 큰 거를 한번 잡아볼 수 있다는 어떤 뜻이 있고 행동이 있어야지 이거 하는 거지. 이거 뭐 그냥 뭐 1000뛰기 2000뛰기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1000뛰기 2000뛰기 아닌 거.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걸 잡을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툴이. 그러니까 이렇게 맥을 딱 찍어 가면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지금 내일 다시 내가 또 들어갈 물건도 하나 있긴 한데 거기도 지금 위장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 갖고 들어갈까 말까 중인데, 그 위장 임차인이 들어갔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대출 문제예요. 선순위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대출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아까 그거는 그 전에 내가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대출이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쉽게 풀었고,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은 뭐 위장 임차인은 손을 못 대죠, 사실. 그러니까 돈 먹는 게 이 바닥입니다. 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계속 경매를 좀 하고 있고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도 뭐 살아있는 진짜 교육을 좀 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금으로서는 이론 공부가 좀 더 빨리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커 나가면서 실력을 좀 배양하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실전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금방 커요, 금방. 그러니까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가. 아, 이렇게 풀었다더라. 법률적으로만 풀어서는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는 그 경매 강의는 가급적 좀 안 하려고 그랬다가 초급, 중급 하다가 너무 강좌들도 많고 뭐 특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소송 강의를 했어요. 나홀로 소송 강의를. 아마 소송 강의를 한 거는 제가 봐선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경매를 하는 사람이 소송을 강의를 한다는 거는 정말 엇갈려요. 내가 근데 그 해보니까 가장 배우고 싶었고 가장 경매하는 사람이 모르는 분야 가장 천대받는 데가 법원이었거든요. 근데 특수물건 하고 이제 위장임차인 때문에 뭐 속 썩고 부딪히고 명도하고 소송하고 지분 소송하고 법정상권 유치권 소송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소송 몰라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집약을 해갖고서는 소송 강의만 했었어요. 소송 강의만. 그러니까 타 학원에서 제가 가끔 지방으로 몸팔러 내려갈 때는 경매 강의하러 간 게 아니라 경매를 위주로 한 소송 강의죠. 그러니까 이런 지분 경매는 이런 소송으로서 이렇게 풀어라. 소장은 이렇게 쓰고 소가 이렇게 산출하고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소송 강의를 해왔었는데 뭐 그거는 좀 수요가 너무 많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오기에는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요번에 그 여기 랜드프로하고 이야기 된 거는 뭐 일단은 위주는 그 온라인상에서의 강좌를 만든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목적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나오시지 않으시더라도 뭐 온라인에서 충분히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온라인의 강의도 중요하지만 뭐 이론적인 거야 거기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와닿고 이렇게 부딪혀갖고 해야 할 것들은 이 오프라인에서 그때그때 시장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느낄 수 있으려면은 오프라인의 강의도 좀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제가 12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초보, 아주 초보 강의입니다. 그거는 아주 초보 강의인데 이제 등기부등본 읽는 거부터 법원 서류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초보적인 거, 내가 입찰 서류 쓰고 또 인도명령 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초보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끝나면은 이제 중급 고급 과정으로서 해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좀 기법을 배우는 그런 경매 과정을 하나 중급 과정을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아마 나홀로 소송,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소송이 꼭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엮어갖고서는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3파트 정도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한다면은 조금 뭐랄까 실전적인 걸로 같이 한번 움직여 봤으면 싶어요. 저도 이 사람하고 이게 참 외로운 일이잖아요. 댕기면은 혼자 가서 물건 보고 혼자 가서 결정하고 혼자 가서 명도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좀 사람이 많이 그리웠던 때였고 한 2년 가까이를 별로 강의를 안 해갖고 요번에 시작하는 강의는 좀 들으시면서 실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강의 수강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 혹시 궁금하거나 거짓말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물어보고 싶은 분 계시면은 질문사항 하나 받겠습니다. 예. 유치권 푼 케이스 하나 좀 유치권 행사하는 거. 유치권이요? 네. 푸는 거요? 푼 케이스 있으시면 짧게 좀. 자, 2시간 연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시간 연장하고 12시에 가실래요? 하루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유치권도 제가 이제 요번에도 2번째 책을 뭐 거의 다 써놨는데, 이제 유치권에 대한 글이 좀 굉장히 많아요, 거기 안에 보면은.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해라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에서 그걸 깰 수 있는 것을 톡톡톡 집어서 그걸 중점적으로 인도명령을 받아내는 게 그게 중요해요. 1년의 예로 유치권을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얘기들 말고 뭐 유치권 점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말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유치권 때문에 뭐 소송 걸려갖고 싸웠던 거 판례를 끄집어낸 걸 보면은 민법 164조인가 3조인가에 보면은 채권 단기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1년 채권 단기 채권 소멸시효와 3년 채권 단기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 도급공사를 받은 사람이 3년 이내에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멸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유치권을 깰 때 조목조목 본다 그랬잖아요. 유치권 행위를 했던 시점으로부터 지금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할 사유에 들어갑니다. 인도명령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깬 제가 사례가 있고요, 또. 그것도 이제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긴급히 물어보셔갖고 준비 안 된 질문 하지 마세요. 제가 다 기억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그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요건을 갖고 있는지를 쭉 살펴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깰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법에 호소하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아주 가장 좋은 거는 달건이 아시나요? 달건이? 달빛을 보고 덜렁덜렁 돌아다니는 건달들을 모아서 샥 하니 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한밤 중에 습격도 많이 했습니다. 문 닫다고 돈 주고서는 애 보내기도 하고 그쪽에도 용역 쓰니까 용역 한 사람 쓰는데 12시간 쓰면 15만 원이에요. 한 40명씩 50명씩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건 편집해야겠다. 건달로 해야겠다. 자, 그럼 질문 또 없으십니까? 자, 오늘 좀 부족한 강의인데 날씨도 이렇게 추우신데 멀리서 오셔갖고서는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 뭐 어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공개 강의가 됐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은 더 새롭게 좋은 내용 갖고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